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평생을 바친 직장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아파트를 뒤로하고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다. 내게 남은 것은 퇴직금 5억 원과 먼저 가버린 친구와의 낡은 약속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차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사람들은 내가 5억으로 이곳에 작은 왕국을 만들었다고 수군거렸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나만의 왕국을 만들었으니까. 다만 그 왕국은 호화로운 성이 아니라 4명의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였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큰딸 린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나는 침대에서 느릿느릿 몸을 일으킨다. 10년 전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내 가장 친한 친구 후안의 딸들. 이제는 완전히 내 딸이 되어버린 4명의 천사들, 린, 마이, 그리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동생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 대신 아저씨 추라고 불린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둔 마지막 거리감이자 존중의 표시였다. 우리가 사는 집은 내가 직접 설계하고 현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려 지은 2층짜리 목조 주택이다. 넓은 정원에는 망고나무와 파파야 나무가 자라고 작은 텃밭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상추와 고추를 키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4명의 젊은 도우미를 거느린 호화로운 생활로 보일지 모르나 나의 왕국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일 뿐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가끔은 다투는 소리로 채워지는 살아있는 공간.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나의 시간은 오롯이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채워진다. 아내와 사별한 후 멈춰버렸던 나의 시간이 이곳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은 읍내에 나가야 하는 날이었다. 오토바이 엔진 오일을 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를 좀 사기 위해서였다. 나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흙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달렸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나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미스터 파크. 그것이 이곳에서 나의 이름이었다. 읍내에 도착해 볼일을 마친 후 나는 더위를 식히려 새로 생긴 카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수연식당, 한식 전문, 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한국 식당이라니.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식당 앞으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들여다 보였다. 이제 막 개업한 듯 다치론 내부는 아주 깔끔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자였다. 질끈 묶은 머리,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그리고 무언가 고단함과 강인함이 함께 느껴지는 옆모습. 그녀는 혼자서 분주하게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오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가슴속에서 작게 몽글거렸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비슷한 무언가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마침 식당 앞을 지나가던 한국인 부부의 대화 소리가 내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어머, 여기 한국 식당이 새로 생겼네. 쉿, 조용히 해. 저기 저 남자 보이지?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저 언덕 위에 성 같은 집 짓고 사는 사람. 아, 베트남 여자애들 넷이랑 같이 산다는 그 박 회장님. 그래,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아무튼 좋은 소문은 못 들었어.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곳 한인사회에서 박 회장 혹은 작은 왕국의 황제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어떤 추잡한 상상들이 따라붙는지도.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안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 눈빛은 경계심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 그 부부가 나누던 대화를 그녀 역시 들었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나를 향해 싹텄던 작은 설렘은 그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결국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못 본 척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 위에서 맞는 바람이 유난히 시렸다. 나의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저씨, 오셨어요. 손 씻고 저녁 드세요. 아이들의 따뜻함 속에서도 나는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본 그녀의 얼굴,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외롭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아주 오랜만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다. 나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의 왕국에 갇혀버린 늙은 왕.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나의 일상에 그렇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읍내에 나가지 않았다. 굳이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과 정원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 한수연 씨의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먹구름처럼 나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나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했다. 어차피 스쳐 지나갈 인연, 이역만리 타향에서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섞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막내 쌍둥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소원을 말했다. 아저씨, 저 이번 생일에는 베트남 케이크 말고 한국 빵집에서 파는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한국식 케이크를 파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며칠 전 내가 외면하고 돌아섰던 바로 그곳. 수연식당. 나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읍내로 향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어중간한 시간이었지만 몇 안 되는 손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주인인 한수연 씨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밀가루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븐이 갑자기 말썽이라. 김치찌개는 되는데 제육볶음은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녀가 손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다. 오븐 고장. 새로 문을 연 식당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베트남의 기술자는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돌아설까? 하지만 공영에 처한 그녀의 모습을 보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아온 나의 낡은 직업의식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나의 목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나를 본 그녀의 눈의 순간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제가 예전에 엔지니어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븐을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내 제안에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 회장님이라 불리는 내가 오븐 수리를 하겠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모양이다. 정말 고칠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봐야 알겠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나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녀의 작은 혼잣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나는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주방은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듯 아담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문제의 오븐은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꽤나 복잡한 모델이었다. 나는 전원을 차단하고 공구함을 빌려 오븐의 뒷면 패널을 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따가웠지만 나는 묵묵히 내 일에 집중했다. 복잡한 회로와 부품들, 오랜만에 만져보는 기계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다.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스파크가 튀질 않아. 그걸 어떻게 고치는데요? 플러그를 교체해야 하는데 맞는 부품이 없으니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써봐야죠. 나는 그녀에게 작은 드라이버를 하나 달라고 했다. 그녀가 건네준 공구함은 너무나 단출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밀 공구는 없었다. 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주방 한쪽에 놓인 얇고 긴 쇠꼬치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 잠시만 써도 되겠습니까? 나는 쇠꼬치 끝을 펜치로 구부려 점화 플러그의 탄소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다. 내 섬세한 손놀림을 보며 그녀의 눈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회장님께서는 별걸 다 하실 줄 아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회장이 되기 전에 30년 동안 기계만 만지고 산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내 담담한 대답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좁은 주방 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기계 기름 냄새만이 맴돌았다. 마침내 수리가 끝났다. 나는 패널을 닫고 그녀를 보며 말했다. 한번 켜보시죠. 그녀가 반신반의하며 오븐의 점화 스위치를 돌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멈췄던 오븐이 다시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나, 진짜 되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근심과 의심이 거치고 순수한 기쁨과 안도감이 드러나는 얼굴. 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마침 제육볶음 재료가 좋은데 나는 늘 그랬듯 사양하려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눈빛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금은 어색하게, 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섣부른 오해에 대해 미안했다고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이곳에 온 본래 목적인 케이크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흔쾌히 아주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식당을 나서는 나를 그녀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다. 제 이름은 한수연입니다. 그녀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박진성입니다. 나 역시 처음으로 그녀에게 나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모습, 밀가루가 묻어있던 뺨, 그리고 오븐이 고쳐졌을 때 환하게 웃던 그 미소. 나는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내와 사별한 후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부끄럽게도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메마른 땅에 아주 늦은 두 번째 봄이 찾아오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막내 쌍둥이의 생일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연 씨가 만들어준 케이크는 아이들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맛이었다. 하얀 생크림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망고가 예쁘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케이크 값을 지불하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그녀는 그저 웃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니 다행이라고만 했다. 그 짧은 만남 이후 나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유 없이 읍내에 나가는 횟수가 늘었다. 정원에 필요한 비료를 사러 혹은 낡은 부품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수연식당 근처를 맴돌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텅 비어 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린이 식당에서 쓸 김치가 필요하다며 수연 씨의 가게에 다녀왔다. 린은 돌아와서 내게 조잘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식당 아주머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아저씨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꼭 잘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가 내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소문 뒤에 가려진 나의 진짜 모습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후 나는 정원에 쓸 퇴비를 사러 읍내에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스콜이 내리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흔한 열대성 폭우였다. 순식간에 길은 흙탕물로 변했고 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수연식당의 간판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나를 재촉했다. 흠뻑 젖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맞았다. 어머나, 진성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비 좀 피하려고요. 어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네. 그녀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내게 건네고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비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 안은 바깥의 폭우 소리 때문에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셨다.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감도는 시간이었다. 얼마 전에 린이 가게에 다녀갔어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군요. 아저씨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과분한 아이들이죠. 그녀의 따뜻하고 편견 없는 눈빛에 나는 용기를 냈다. 어쩌면 지금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 씨,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호의호식하며 산다고들 하죠.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제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지병으로 몇 년을 앓다가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세상은 모든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창밖의 빗소리가 나의 오래된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제게는 후안이라는 베트남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같이 일하며 만났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그 친구는 늘 고향에 있는 내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벌어 딸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씻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눈앞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자기 딸들을 돌봐달라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메어왔다. 아내도 떠나고 유일한 친구마저 떠나자 제게 남은 것은 그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겁니다. 제 퇴직금 5억 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은 저를 위한 왕국을 짓는 데 쓴 돈이 아닙니다. 부모 잃은 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약속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쓴 돈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저 창밖의 빗줄기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난 몇 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도, 그리고 나의 진심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얼마 후 비가 그쳤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고 저 멀리 희미한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진성 씨, 식당 문을 나서려던 나를 그녀가 불렀다. 그녀는 이제 나를 박 회장님도 사장님도 아닌 나의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다음에는 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차 한잔하러 들르세요.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미소가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는 식당을 나와 비에 씻긴 깨끗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진심이라는 땅 위에 관계의 첫 삽을 뜬 기분이었다. 그 비 오는 날의 고백 이후 나와 한수연 씨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핑계를 만들지 않고 읍내로 향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식당에 들러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우리는 읍내의 시끌벅적한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면 그녀는 타박을 주었고, 그녀가 서툰 베트남어로 물건 값을 흥정할 때면 나는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큰딸 린과 둘째 마이가 내 옆에 앉아 쿡쿡 찌르며 물었다. 아저씨, 요즘 매일 싱글벙글이시네요. 맞아요. 수연 식당 아주머니 보러 매일 출근 도장 찍으시는 거 저희가 모를 줄 알고요.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이인데도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냐?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뿐이다. 아이, 거짓말. 아주머니 좋은 분이시죠? 저희도 아주머니 정말 좋아요. 이번 주말에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드리면 어때요?
저희가 베트남 음식이랑 한국 음식 다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주말 저녁 식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약속한 주말 저녁, 그녀가 처음으로 나의 왕국에 발을 들였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 안을 청소하고 정원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따서 음식을 준비했다. 리는 제법 능숙하게 한국식 갈비찜을 만들었고 마이는 맛있는 분짜를 준비했다. 우리의 저녁 식탁은 풍성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었고 내가 만든 텃밭의 채소가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가족의 저녁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망고나무 잎사귀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 다 키운 자식들이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녀 역시 나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 베트남으로 왔던 것이다. 우리는 닮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채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 외로운 섬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밤이 깊어 나는 오토바이로 그녀를 식당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을 때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닳고 다른 늙은이의 심장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서투르게 반응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저 오늘 달이 참 밝네요. 내가 겨우 뱉어낸 말은 너무나도 촌스럽고 바보 같았다. 내 말에 그녀는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네요. 정말 밝아요. 그녀의 웃는 얼굴이 달빛 아래에서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들지 못하고 정원을 서성였다. 그리고는 하늘의 달을 보며 먼저 떠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당신처럼 강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을까? 대답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의 황혼에 찾아온 이 두 번째 봄을 과연 내가 누려도 되는 것인지, 과거에 대한 미안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길고 긴 밤이었다. 수연 씨와 나의 관계는 읍내의 작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처음 나를 향했던 의심과 경계의 시선은 이제는 따뜻한 호기심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연 식당은 이 작은 한인 사회의 사랑방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외딴 성에 사는 괴짜 박 회장이 아닌 수연 씨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어느 주말에는
나는 큰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것을 했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 가자고. 그녀는 소녀처럼 웃으며 그러자고 했다. 우리는 호숫가를 나란히 걸었다. 나는 몇 번을 망설이다.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런 나의 서툰 모습을 본 그녀가 먼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맞잡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내 심장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음을 터뜨렸고, 오랜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나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발걸음으로 인해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나의 왕국에 드리워졌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 하나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외삼촌인 람이라고 소개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야 조카들이 웬 낯선 한국 남자와 함께 산다는 소문을 듣고 먼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적대감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아이들을 이용해 무언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신이 누군데 내 조카들을 데리고 있는 거요.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내가 데려가야겠소.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외삼촌의 등장과 그의 험악한 태도에 겁을 먹고 내 등 뒤로 숨었다. 나는 아이들의 죽은 아버지, 후안과의 약속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과의 약속, 그런 걸 어떻게 미소 당신 같은 외국인이 아무 대가 없이 내 조카들을 돌봐줄 리가 없지. 그의 억측과 편견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평생을 논리적인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온 나는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너무나 서툴렀다. 집 안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읍내에 장을 보러 갔던 린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수연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잠깐만요. 다들 진정하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녀는 나의 앞을 막아서며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람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외삼촌 되시는 분의 걱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번 물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두 눈으로 직접 보셨나요? 그녀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태도에 람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수연 씨는 그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시원한 차를 대접하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수연 씨의 식당에서 작은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나의 변호인이자 증인이자 판사였다. 그녀는 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오해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첫 만남부터 내가 눈물로 고백했던 나의 과거까지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제3자인 한국인. 그것도 존경받는 식당 주인의 증언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격려를 받은 린과 마이가 용기를 내어 외삼촌에게 말했다. 외삼촌, 저희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박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저희는 아저씨랑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물 어린 고백에 람의 단단했던 편견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했고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오히려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우리 집을 덮쳤던 한바탕 소동은 수연 씨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무사히 끝이 났다. 람이 돌아간 후 나와 그녀는 다시 집 앞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위기를 함께 넘기고 나니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생겨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수연 씨, 오늘 당신이 나의 왕국을 지켜주었소. 그녀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지킨 건 우리 집이죠. 우리라는 그 한마디, 그 말의 무게가 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우리가 된 것이다. 정원에서는 반딧불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 두 번째 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설렘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깊고 단단한 사랑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외삼촌 람이 다녀간 후 우리의 작은 왕국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람은 이제 가끔씩 우리 집에 들러 조카들을 보고 가는 좋은 친척이 되었다. 나와 수연 씨의 관계는 읍내의 공식적인 사실이 되었다. 굳은 소문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수연이모, 디수연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그런 아이들을 친조카처럼 살뜰히 챙겼다. 나의 일상은 그녀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의 서툰 한국어 숙제를 봐주었다. 우리는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 시장을 돌아다녔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베트남의 건기가 찾아왔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저녁 무렵이면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했다. 그날은 유난히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자기들끼리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고 나와 수연 씨는 내가 직접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나의 흑백 같던 세상. 그 세상에 그녀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총천연색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고장 난 5분뿐만 아니라 나의 녹슬고 멈춰버렸던 마음까지 고쳐준 사람이었다. 나는 내 삶의 의미가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나의 약속의 짚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였지만 그곳에는 엄마의 온기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는 함께 어깨를 기댈 동반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내게 온 사람 같았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한 작고 보잘것없는 선물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향해 돌아앉았다. 수연 씨, 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게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나는 천천히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이 그저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아이들을 다 키워낸 후에 조용히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의무라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나는 그녀의 고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을 만난 후에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 당신과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함께 노을을 보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자 행복이요. 진성 씨,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늙은 남자요.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하지만 내게 남은 모든 시간의 노을을 당신과 함께 보고 싶소.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내가 정원의 망고나무를 깎아 직접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소? 내 서툰 고백에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과 함께 그녀의 입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저도 베트남에 도망치듯 왔어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다 사라지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다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우와, 아저씨, 이모 축하드려요. 아이들은 우리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았다. 우리는 웃음과 눈물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의 작은 왕국에는 새로운 여왕이 생겼다. 저녁 식탁은 그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풍성해졌고 정원에는 그녀가 심은 한국의 봉선화가 베트남의 열대꽃과 어우러져 피어났다. 나는 가끔씩 아내와 친구 후안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다. 여보, 후안, 보고 있소. 나의 작고 외롭던 왕국은 이제 온 세상보다 넓고 따뜻한 곳이 되었소. 고맙소. 당신들이 내게 남겨준 이 소중한 인연들을 나는 내 곁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수연 씨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미소 하나에 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살아온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늘 또 함께 노을을 본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의 작은 왕국에서 영원히